And at that moment, 네, KBS 월드 10주년을 맞아서 네. 특집 생방송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3부 진행을 맡은 오유경입니다. 조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일 뭐 한류에 대해서 얘기가 그렇죠.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저도 지난 1년 반 동안 KBS 한류 추진단에서 일하면서 그렇죠. 한류 현상 많이 겪었는데 네. 오늘 또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네. 모르는 게 역시 많았고 그러게요. 또 감동이 새롭게 또 밀려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3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한류 대전환 제3부로 준비한 한류의 미래에서는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함께 익혀나가야 될 한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네. 함께 배워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자세, 우리의 네. 자세는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해서 거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가야 네. 되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자인 회사로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신 예인호 디자인의 김영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인 한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고정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반갑습니다. 한류 데이터가 안녕하세요. 이분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공대 김진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류의 건강한 방향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고요. 네네. 또 문화기획가 류재현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지역마다 아주 아름다운 축제를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알아보는 한류의 미래. 자, 먼저 한류가 좀 앞으로 여기서 좀 사그라들지 않느냐 네. 하는 좀 불안한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 웹툰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웹툰의 무한 도전부터 함께 보시죠. 한국의 웹툰은 마우스에 휠을 써서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보는 형식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발전해왔다. 웹툰 옥수역 귀신은 기존 특징의 플래시 기법을 더해 극적인 효과를 보여줬다. and at that moment, say it's not hit. 벼랑간 충격을 주는 이런 웹툰 형식에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웹툰이 인기를 얻으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댓글이 달렸고 댓글은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 통로가 됐다. 최근 작품 미생이 히트하면서 웹툰계 부동의 1위로 불리는 작가가 있다. 거의 다 봤죠. 예. 이동 중이거나 잠자기 전이나 또 작품 끝나고 나서 조금 짬 날 때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댓글 확인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 요번 그 회차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독자와 이제 공유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댓글까지 읽어봐야 아, 나와 독자 간에 이렇게 대화를 서로 나눴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웹툰 미생에 새로운 회차가 연재되는 날이면 독자들의 댓글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올라왔다. 수많은 독자들이 웹툰 미생을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사정하듯 요청했다. 바둑의 원리와 철학을 회사원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킨 웹툰 미생은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모바일 영화로 재탄생했다. 쓸모없는 토론 없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웹툰은 한국 영화계의 흥행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인기 웹툰은 차도남 엄친아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순식간에 유행어로 만들기도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다 아는 상식으로 바꿔놓고 있다. 직면 만화 시절에는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림이 조금 안 좋더라도 되게 이야기가 재밌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봐주거든요. 그래서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성공을 했고. 이제 한국의 웹툰이 세계로 나가고 있다. 이 회사에서 이미 약 20명의 한국 작가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조회수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일본 만가 시대는 갔다. 그 대신에 한국 만화, 한국 웹툰이 정말로 전 세계인들에 의해서 사랑받을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엄에 정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결국 웹과 모바일에 아주 적합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면 만화를 웹사이트에 옮겨놓기에 급급한 미국 만화. 이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한국의 웹툰은 신선한 낯설음이다. Well, so far it seems like there are a lot of drama. The way they're drawn is really different. I feel like American comics are more focused. They don't really care if the drawing's well done or if they're just trying to get the joke across. 그러나 미국인들은 점차 한국 웹툰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I've been reading Tapastic for the last 3 months, actually, last 3-4 months. 3-4 months? Yeah. And what are your feelings about it? Oh, I love it. I mean, I even have an iPhone app for it, and then just, like whenever you are just under the line or anything, you just read out your favorite comic. I mean, what's better time pass than that, right? 만화 강국 일본을 따라가던 한국 만화 산업. 이제 한국적 감수성과 창의성으로 웹툰이란 새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인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인간 본연의 이야기, 그 본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심도 깊은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이 네. 온라인으로 보는 만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크롤을 쫙 하면서 보는 야. 끝도 없이 나와요. 네. 저 윤태호 아까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끼. 이끼.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영화도 영화보다 나오고. 훨씬 만화가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영화 영화 감독님 관계자들이 죄송한데요. 보시면 만화가 진짜 재밌어요. 웹툰이. 아까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좀 예. 관객만 우리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일본 만화, 네. 미국 슈퍼히어로 만화에 참 많이 보고 즐겼었는데 네, 네. 어느 순간 우리 만화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렇죠. 느끼게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웹툰 보세요, 대표님. 나는 네. 뭐 웹툰을 이렇게 보는 그 취미는 없는데 예. 네. 하여튼 저런 걸 오늘 보니까 예.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어렸을 때 우리 손으로 많이 만화 같은 거 그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만 돈 벌고 그랬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아마 저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뇌가 발달했을 것 같아요. 운해 네. 쪽, 우뇌 감정, 쪽. 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 두 개 태어났잖아요. 네. 네. 하나는 좌뇌는 논리적인 사고 방식, 네. 네. 우뇌는 감성적인 사고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막 상상력이 풍부하고 막 하려는 대로 안 해도 저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나니까 네.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들도 나오고 하는데 네. 두 가지죠.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상상력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SNS라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네. 그 사회에서 앞서가는 것 유저가 많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유저가 많다 보니까 세계 시장을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 아이가 항상 웹툰을 많이 봐가지고 6학년. 예. 예.
애를 여태까지 잡았는데 한참 볼 때예요. 조금 예.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좀 그리게도 만들어보고 그러게. 그런 것. 예. 독특한 창의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웹툰 하면 그러니까 웹하고 카툰이 합쳐진 말이라서 웹툰입니다. 근데 네. 그 아. 웹툰 할 때 그 카툰이라는 말은 이제 발음은 카툰인데 사실은 깍동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분지 그런 상작각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불어오는데 진짜 모르는 어떻게 게 보면은 없으시네. 그 마분지 통이니까 처음에 그리는 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그릴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근데 단칸들의 만화였고 이제 그거에 시사적인 거,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담기 시작했던 거죠. 프랑스나 이제 유럽 쪽에서 네. 그랬던 것들이 근데 또 재밌게 저희들한테 와선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의 요 디지털 문화적인 방식에 맞게 네. 또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재밌는 그런 방식의 이 프레임이라는 문제가 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또 하나는 또 그렇다고 해서라도 아까 비샤에서 나왔었는데 누구든지 좀 할 수 있고 네.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않아도 되고 네. 정말 미야자키 하야토 특히 우리 순정 그림 만화는 그림 굉장히 잘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순정 만화 주인공 이렇게 전형적이고 여자 주인공 이렇게 전형적이고 네. 이랬는데 전혀 이 카툰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아. 즉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아. 있고 또 한 가지는 B급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루저 문화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얘기를 네, 하고 네. 근데 이 B급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좋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저희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엽기적인 상상력 같은 것도 과감하게 그 아. 프레임 안에 계속 자리하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잡는다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찾았던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적인 상황 같습니다. 교수님 웹툰 좀 즐기시는 것 저 같은데? 졸라맨 엄청 좋아합니다. 아, 깜짝 저 졸라맨을 놀랐어요.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성대모사도 예.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성대묘사? 예.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금방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적인 문화를 잘 반영한 게 바로 웹툰 아니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웹툰 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온라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환경에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댓글이라든가 어디에 참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죠. 간섭하고 네. 참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참여, 공유의 어떤 문화가 어우러져 가지고 웹툰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산업적으로 보면 진짜 웹툰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웹툰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네.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 한국 만화가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진화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옛날에는 정말 어디에 이제 등단을 할 때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아, 어려웠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런 웹툰 등을 통해 가지고 아마추어도 쉽게 등단을 할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네. 진짜 이제 전문 만화가로 등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네. 어떤 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어떤 등단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웹툰에는 말이 길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아까도 보니까 영어로 좀 말을 좀 써놓으니까 예. 금방 미국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읍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보면은 얘기를 잘 꺼낸 이야기꾼 기질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러로서의 기질이 유재영 네.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혹시 저기 달나라에 네. 그 토끼가 방아찌는 거 혹시 아세요? 달토끼요? 네, 예, 알죠. 어릴 때 많이 예. 들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안 가보고서도 그렇게 잘 알죠?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이 7월 6일이잖아요. 예. 네. 그 음력으로 7월 7일에는 그 오작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우와 직녀.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무릉도원, 이야기의 무릉도원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유의 예. 낙천적인 기질. 그렇죠. 얘기하고서 뭐 에이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아니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네. 그런 기질이 긍정적으로 발휘한 게 바로 웹툰이 아닌가. 근데 뭐 네. 웹툰 자체들이 이렇게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한류가 되고 있지만 아까 네. 나온 것처럼 영화의 소재가 되니까 얼마나 영화가 풍부해져요. 영화 그렇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영화화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네, 특히 이게 네. 작은 작가들에 의해서 큰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네, 네. 게 또 뭐 영화 수익 측면에서도 산업 측면에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예, 예. 웹툰이 우리 영화 산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처한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 민족 특유의 기질을 살려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희대 치과대학 이성복 교수. 높은 거 조절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임플란트 시술을 딱 2번 만에 끝낸다는 그의 기술은 신기에 가깝다. What's your mouse? 지금 새 치아를 갖게 된 옥사나 씨. 그녀는 이성복 교수의 시술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서 비행기로 9시간을 날아봤다. 오케이. 옥사나 씨처럼 치과 시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최근 2년간 10배나 늘었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외국에선 서너 명도 부족한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내는 숙련성이다. 한 4-5사람이 붙들고 해야 될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술에서부터 마지막 보철까지.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테크니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총 2회 방문으로 완성되는 임플란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시술하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술법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친구의 소개로 여기에 왔다는 옥사나 씨. 러시아로 돌아간 그녀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또 한국 치과의 우수함을 알릴 것이다. То есть как бы, ну то, что все вот более, наверное, комфортабельно, нет очереди, хотя в России тоже их сейчас нету, вот, ну и отношения очень хорошие. 외국의 치과 의사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대만의 치과 의사가 연락도 없이 김태우 교수를 찾아봤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서 제가 강의할 건데 이거 사진 났다고 오늘 갖고 오셨네, 대만에서. 김 교수에게 해외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기술이 더 유명해요. 그러면 오늘 오랫동안 한국에 모아서 이번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교수님 찾아왔어요. 그가 쓴 임플란트 시술 관련 책은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 임플란트 분야에서 방대한 임상 경험을 쌓은 한국 치과 의사에게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는 선진국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치과 분야의 이런 세계적 성공 뒤엔 한국 치과 의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치과 관련 학술대회 연간 100여 회.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치과 의사들로 세미나장은 언제나 만석이다. 한국의 치과 의사들은 주말도 없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속적인 공부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 한국 말 그대로 살아남기 좀 힘들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죠. 포화 상태를 넘어선 시장에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화된 치과들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임플란트 가격은 크게 낮아졌다. 90년대 400만 원 가까웠던 것이 지금 100만 원대가 됐다. 축적된 임상 경험으로 치과 의사들은 업체에 조언을 해 국산 소재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수입 소재만 사용하던 임플란트 시장. 이제는 90% 이상을 국산 소재로 쓰고 있다. 저 말고도 우리 한국의 치과 교정 의사들이라 그러면 아무나 나가서 강의해도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나라 교정 수준이 그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성형외과에 이어 해외학술 대회에서 세계적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한국의 치과 의사들이 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한국의 치과 의사들이 치과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네, 야, 이것도 몰랐던 일인데 사실 성형외과는 많이 찾아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척추 분야, 척추 분야에 해외에서 지방흡입. 그렇게 지방흡입 아닌가요? 예. 어쨌든 뭐 있겠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었는데 네. 이 치과 분야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과 치료에 쓰이는 그런 보철 치료. 소재도 예. 소재도 국산화가 됐다고 하니까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속도면에 있어서 네. 뭐 4-5명이 할 걸 1명이 다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약간 좀 아주 빨리빨리 좀 빨리 되는 거 뭐예요? 이러잖아요. 예. 제일 빨리 되는 걸로 다 주세요. 통일하고 막. 그렇죠. 그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좀 놀라셨죠? 유 감독님 어떠셨어요? 알고 조금은요. 계셨어요? 혹시 임플란트 한 건 없으세요? 해야 됩니다. 예. 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 빨리빨리가 좀 긍정적인 사례가 된 케이스를 좀 보셨는지. 제가 20년 전에 대학 시절 때 그 시험 봤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시험이요? 근데 아주 미스테리한 시험을 봤어요. 왜요? 네. 그 정신분석학 입문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 예. 그 권위자로 계신 장명림 선생님의 기말고사였죠. 네. 예. 그런데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 왜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할까? 예. 예. 근데 왜 급한 줄 아세요? 글쎄 원래 그냥 좀 급한 편 아닌가요? 저희도 이거 그 수업 시간에 안 배웠거든요. 예. 네. 안 배운 거는 참 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쓰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그리고 그게? 나와가지고 예. 과사를 찾아갔죠. 네. 도대체 나는 틀려도 되지만 정답이 뭐냐 예. 했더니 그 정답이 산세가 험해서. 그래요? 산세가 험해서요? 예, 산이 그렇습니다. 많고 고개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게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 핸드폰 보급률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핸드폰 그 보급률이 높은 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 이쪽이거든요. 네. 그것과 똑같이 결국은 이렇게 산세가 급해서 빨리빨리의 성미를 가진 우리나라가 네. 핸드폰 세계 1위가 됐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뭐 에베레스트 산에 살거나 로키 산에 산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더 정답인가요? 빠르겠네. 산세가 험해서. 네, 그랬습니다. 예.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험하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예. 고개 한 6개를 팍 넘어가야 되니까. 어디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저 아마 그 말씀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산세가 험한데 뒷마을 사람들 빨리 만나고 싶은데 네. 계속 봉화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점점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이나 욕망들이 빨리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물론 근데 정신분석 얘기는 뭐 이렇게 붙이나 저렇게 붙이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많은 얘기는 있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 얘기 듣고 포대기 얘기하고 싶은데요. 포대기요. 포대기는 저도 잠시 잊었던 이름이긴 합니다. 네. 저도 예. 잠시 잊었던 이름인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거기 있었겠죠. 포대기 엄마가 아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싸매서.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잊었던 이름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여성들의 어떤 노동의 가사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이쁘지도 않고 또 애들 또 뒤에다 들쳐 업고 뭐 이랬던 모습이 예. 아름답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현대적이지 않고 또 아이들 뭐 다리가 예뻐지지 않는다 뭐 기타 네. 등등 해가지고 포대기가 좀 잊혀지고 네. 별로 좋지 않고 뭐 이런 어떤 육아적인 방식에서도 좋지 않은 저런 것도 됐었었는데 네. 사실 포대기는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이제 노동이 많아서 그렇긴 했겠지만 요즘 이제 육아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또 아빠들이 이제는 육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포대기 자체에 패션적인 것이 가미되고 네. 근데 왜냐하면 풀면은 요거 예. 네. 또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책가방이고 변형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죠.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네. 가능하고 또 그렇죠. 하나는 그 포대기 가지고 아이를 맬 때 꼭 뒤에서 맬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육아 방식도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 매는 앞으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했던 그 자세가 네. 네. 나와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눈 맞춤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당연 잘하시네요. 네. 저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애는 있어요. 없어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네.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좋은데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재밌는 게 이것은 저희들이 또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발견한 것도 영국하고 미국의 육아 사이트에서 네.
영어로 PODA 이렇게 해가지고 포대기 치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예쁜 포대기 그리고 생활적이고 실용적인 포대기가 나와서 아빠가 한 거, 엄마가 한 거, 뭐 헐리우드 스타도 메고 다니고요. 이게 일종의 굉장히 재밌는 컨셉이 되고 아이템이 돼서 나들이 할 때 뭐랄까 엣지 있는 어떤 선택 이런 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즉 저희는 정근대적이고 뭐 이런 노동의 개념으로 비춰놨었던 건데 사실은 생체 모방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더 편한 모습이고 또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기능과 멋에 대한 얘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먼저 막 뭐 주드로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54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예, 막 그런 싸지 않죠. 분들도 포대기로 매가지고 배를 딱 안고 유럽에서도 그게 또 거기서 유행처럼 번지고. 우리 조종 씨도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사진을 빨리빨리 난 지금 대답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성질이 좀 급하고 불편함을 못 참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하죠. 불편함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빨리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헝그리 마인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헝그리 정신. 그저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둘 중에 그래도 반이 우리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배고픔이 있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더 하고 싶고 이런 욕심. 그 욕망이 그거는 뭐 부자 가난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끝없이 도전하는 그런 헝그리 마인드가 있는 게 그게 아마 그게 아마 활력소가 돼서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힘든 것도 참아내고 견디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진력이죠, 뭐. 그래요? 쫙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 좀 까칠하거나 불편함을 못 참는 것이 미워 보이기도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불편한 걸 안 참으면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창의의 방식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걸 참지 말라. 우리나라 그 소비자 시장이 해외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시장으로 각광받는 게 반응이 빠르고 불편한 걸 못 참으니까 후기가 빨리 올라오고. 한국 소비자가 만족하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만족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이 전자제품, 첨단 전자제품을 먼저 한국에다 출시를 해본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한국의 소비자들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편함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온갖 뭐 사이트에다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번 테스트 마켓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검증이 되면 이제 해외 시장에 뿌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드라마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의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이제 뭐 전작제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제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방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들면서 뭐 방영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빨리빨리 정신에서도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드라마에서 이제 어떤 드라마를 만들 때 우리는 전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드라마를 약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중간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게 생겼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오빠를. 네티즌들이 막 캠페인을 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약간 살짝 바꿔주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또 한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방송 3사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거든요. 시청률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엄청나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작품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해외로 나가서 한류가 형성이 됐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국에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까 치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K-팝이 정말 이 좁은 시장을 놓고 너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외에 나가서 무슨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찾은 결과 K-팝 한류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죠. 국내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건데 저는 참 어리둥절한 게 앞서서 조우정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빨리빨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 항상 빨리빨리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좋은 면이 막 부각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이 항상 두들겨 맞는 게 획일적이다. 전체적으로 한다. 이런데 어떻게 이런 교육에서 이런 창의성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은 창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곡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만 살짝만 돌리면 네. 창의성이고 강한 근성이 된다. 이렇게 예. 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동전의 그렇지, 양면과도 양쪽 같은데 지금 좋은 면 쪽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네. 그런 기발함과 창의성, 강한 근성으로 또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한겨울 시화호.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다. 수십 미터에 이를 듯한 거대한 천과 사진기를 든 사람. 도대체 뭘 하는 걸까? 크레인을 동원해 나무 뒤에 흰 천을 대려 하지만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수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천을 대는 데 성공하고 사진이 찍힌다. 작가 이명호가 사진을 찍는 방식이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대신에 그 캔버스를 밖으로 들고 나가서 자연히 그림을 그리도록 해준다는 그런 행위를 작업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의 작품은 실제의 나무와 동양화의 수묵화가 섞인 듯한 오묘함이 묻어난다. 실제 하는 공간에 거대한 캔버스를 놓아 현실을 비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멋지고도 기발한 작업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호 작가 작품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암스테르담 사진박물관이었다. 특집 기사로 이명호의 작품을 세세하게 다뤘다. 이 기사를 보고 뉴욕의 유명한 요시밀로 갤러리에서 접촉해왔고 성황리에 전시회를 가졌다. 일본 최고의 사진 전문 회사 아마나 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도 히노로부 씨는 이명호 작가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スケール感、それから完成度の高さ、それからやはりバランス、全てにおいて、こんなに素晴らしい、こんなにスケールの大きい写真というのは本当に世の中にそれほどたくさんないなと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 일본의 유명한 예술 사진 작가 호소에 씨는 이명호 작가를 사진 역사에 획을 그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こんな風景を自分で作って自分で撮影して自分の作品にしてるなんていう人はね、そういう写真家僕は会ったこともないし見たこともない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ものすごくクリエイティブなね、そして現代的なね、大型の写真家というべきかな。だから大変な写真家を韓国は生み出し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좀 나오나요? 카메라 이게 안에를 그냥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잘 보이게 예. 이렇게 나오고. 예. 가로수길이란 게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길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는데요. 가로수가 주는 감흥을 되살리기 위해 시작한 환경 캠페인 가로수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로 이명호 작가는 세계적 권위의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했다.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지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이어도 좋고
그것이 뭐 무용이나 연극이어도 좋고 그 어떤 매체라도 예, 작가가 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잘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가로수길 프로젝트 이후 이명호 작가가 선택한 장소는 숭례문. 그는 우리에게 숭례문의 어떤 비밀스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박물관. 장식 미술과 디자인, 그리고 서적 분야에서 가치 있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 이곳에 진귀한 책들 속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의 책들이 있다. 그중 눈에 띄는 몇 권의 그림책은 모두 한국인 조성경의 작품들이다. Victorian Albert Museum, and we're here in the National Art Library, which is where we house and store our most precious books. So amongst the collection are Song Xiong's books, which we have a selection of here. 문화 강국 영국에서 인정받은 조성경, 그는 누구일까?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는 남자. 조성경 작가다. 그가 만들어내는 그림책은 다른 그림책들과는 많이 다르다. 글자는 하나도 없고 그림도 이쁘지 않다. 그러나 뭔가 독특한 분위기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화책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동화책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동화책은 그냥 규정으로 얘기하면 문학, 어린이 문학을 동화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림책은 어린이 문학이 아닌 이미지 책인 거죠. 그의 동화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도깨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의 그림책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만든 그림책만 16권. 그러나 그의 가치를 알아준 건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 먼저였다. I think Sung Kyung Cho's work, both as an artist himself, but also as a publisher, is very important because he is building bridges, if you like, between the traditional world of the children's picture book and the world of the artist's book. 안녕. 안녕. 조성경 작가는 자신처럼 독특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림책 학교를 만들었다. 인공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간의 말은 전혀 이렇게 펼쳤을 때 이미지 먼저 보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곳 그림책 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은 기존 동화책에서 볼 수 있는 형태나 색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그림책 학교를 졸업한 박선미 씨는 조성경 씨에겐 믿음직한 후배이자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이기도 하다. 박선미 작가의 작품 그림책 가시산. 한없이 오르고 올라야 하는 삶의 과정을 그려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상을 탔다.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글이 없어도 이미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글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그 이제 언어가 되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두 명이 이제 읽기 시작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냥 조성경 작가는 오늘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애매한 무언가를 만든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그에게 이것은 틀림없는 그림책이다. 어른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드러내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찾겠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한국 작가들이 늘고 있다. 정말 저런 분들이 계신 걸 몰랐네요. 아니 네. 정말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었을까. 거기다가 예. 우리가 이렇게 창의성 높은 민족이라니 최근 들어서 듣는 것 같은데 언제 그렇죠. 이런 게 생겼는지.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네. 분들인데 네. 아까 그 이명호 작가는 어떻게 그 캔버스를 큰 거를 그 나무 뒤에 설치할 생각을 하셨을지 그러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진태 교수님 그거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안 찾아볼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네. 팬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팬이세요? 네, 네. 팬이라서 좀 아. 찾아봤는데 처음에 이명호 작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캔버스를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랄때보다는 네. 일단 나무를 많이 좋아하셔서 네. 나무를 좀 잘 보고 싶다. 근데 나무 이렇게 풍경 안에서 보면 다른 나무와 풍경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잘 안 보이고 좀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아까 말한 대로 그림처럼도 옮기고 싶지만 남을 좀 참 잘 보고 싶다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여기서 제가 참 재밌게 본 게 사진이란 게 상당히 기술적인 매체잖아요. 과학이 네. 많이 들어가는데 하도 이제 디지털 문화를 얘기를 하니까 사진기 정도는 이제 기술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사진기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매체에다가 과감하게 거기다 플러스 캔버스 요만한 게 놓는 게 아니고 크레인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 크더라고요.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스케일과 메카닉과 기술이라는 어떤 커다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네. 그런 걸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그 스케일적인 문제도 이제 컸는데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렇게 나온 작품이 또 이렇게 보면 특히 서양 쪽에서 서양 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서정적이고 대단히 산수화적이고 수묵화적인 예. 거예요. 스케일 크고. 여백의 진짜 뭐. 미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네. 걸 이 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정신적인 안위와 어떤 거기서 그래요. 힐링을 찾게 되는 거죠. 네, 네. 뭔가 인위적인 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더 자연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네. 어떤 네. 역설적인 미학적인 긴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커다랐던 그런 비주얼레이제이션을 하려고 했던 용기가 있었던 것도 네. 굉장히 네. 높게 평가하고요. 또 한 가지 역설적인 미학적인 그렇죠. 긴장은 어떤 긴장인가요? 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데 풍경을 하나 이렇게 뚝 띄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매체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입자를 갖다 저희가 하나 뚝뚝 띄어내서 다른 것들과 합성해서 뭘 만드는데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인간적인 측면이나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없으니까 기계적이고 굉장히 네. 새롭긴 한데 저런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맥락을 달리한다는 것, 프레임을 달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상당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게 드러나겠죠.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게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아까 네. 또 이제 우리 조승경 예. 화가 예. 이미지란 얘기 많이 나왔고 그리고 네. 저도 그냥 잠깐 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미지는 그냥 저희가 이미지라고 알고 있고 심상이라는 말로 또 알고 있긴 네. 한데요. 근데 저희가 상상력 따로 있으니까 이미지하고 상상력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상상력은 이미지네이션이잖아요. 네. 예. 이미지화하는 게
이미지네이션이고 상상력 자체는 곧 이미지로 무엇을 생각하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저분 말처럼 아까 가시꽃 보셨죠? 가시적인 선인장을 막 사람들이 가는 거. 뭐라 말할 수 없는 삶의 어떤 커다란 어떤 그런 비애 되면서도 어떤 슬픔 그러면서도 도전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잖아요. 말로 하면 소설책 한 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미지가 가시랑 인생이라는 거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갖다 붙여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붙여줬을 때 우린 거기다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붙여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세 대표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많다기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피카소가 한 말 중에서 모든 인간은 예술가로 태어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대단히 쇼킹한 표현이에요. 우리 두 분도 예술가로 태어나셨고 태어났다가 여기 전부 예술가로 태어나셨다는 이론이 얼마나 끔찍하게 쇼킹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 그러나 예술가로 남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들이 두 분이 소개가 된 거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그렇다면은 창의성이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창의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우선에 창의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창의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독특하다, 튄다, 이상하다, 막 삐딱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게 봐요. 창의적인 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디자인 회사의 슬로건이 Design is loving others. 디자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생각하지 않는데 마음이 여리거나 정이 있거나 정말 남을 위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 보면 휠체어를 디자인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창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래서 그게 요즘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전 세계의 변화는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디자인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뭐 독특하게 옷을 입고 뭐 가죽 바지 입고 머리 길러서 창의가 아니라 정말 사람 마음 속에 있고 그 마음은 남을 읽는 마음이어야 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만들어 나가기가. 요즘 저 만나게 되는 제품들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저도 그 피부로 느껴져요, 소비자로서.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걸 느낀다니까요. 애용하시나 봐요. 굿 디자인, 굿 디자인의 3대 요소. 우리 인호에서 제가 꼭 이거는 갖춰라 하는 게 뭐냐면 진선미예요. 진선미. 굿 디자인의 진선미. 진은 기능이 진실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은 가격이 착해야 돼요. 가격이 저렴해야죠. 미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일 끝에 부분만 우리가 신경 썼는데 진짜 디자인 공부를 제가 수십 년간 하면서 생각을 모아보니 이거는 정말 사람을 위한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 감독님도 이렇게 독특한 일 뭐 이런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도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한테 왜 창의적이지 않냐, 왜 창의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 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창의적인 것을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가져와라.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사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가 창의력인 겁니다. 교수 입장에서 과제를 내보세요. 다 어디에서 서치해서 찾아와서 그것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를 가져오는데 그게 아니라 네 얘기를 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알고 있죠.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소개된 두 분의 그 작가들도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시각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가 바로 자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유 감독님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창의적인 이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홍대 앞에는 그 나이가 일정 수준 되시면 못 가는 데가 많죠.
너무 많죠. 예, 클럽이라는 데예요. 거기를 다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나이 없는 날입니다. 네. 나이 없는 세상에는 나이 때문에 못 가는 데가 참 많습니다. 못 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네. 못 가는 데 많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나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그럼 만들었습니다. 가면 돼요, 그날은? 예, 그날은 예. 오히려 그 나이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그 예.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며칠? 매년 9월 9일로 만들었어요. 9월 9일이래요. 그래요? 9월 9일? 그날 기억하세요. 꼭 가고야 말 테야. 예, 예.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진짜 창의력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네요. 배려하는 속에서 나온 또 유 아이디어시네요. 감독의 그 말을 잠깐만 이어서 하면은 예. 창의력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교육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 어린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못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라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예. 피카소가 얘기했듯이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거를 자기 거를 못 만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창의력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생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비슷한 생각인데 네, 아까 교수님. 그 자기 경험을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 창의력이라는 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날줄과 이 시줄이 겹치는 그곳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양한 삶의 경험과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주커버그도 사실은 자기가 중학교 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가지고 그게 창의적 잠재력을 이제 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학원도 보내고 뭐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 네. 이게 바로 창의적인 아이를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서 주커버그라고 하면 그 소셜 네트워크로 그렇죠. 억만장자가 된 페이스북. 청년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창의성만큼 중요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네. 그 뉴욕의 심장부에서 아주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서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또 뉴욕 커들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빛을 본 있는데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 또한 소개드릴 만한 디자이너예요. 그렇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뉴욕 맨해튼 5번가. 이곳의 한 유명 백화점에 디자이너 한송의 브랜드가 올가을 입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송이 선택한 아이템은 청바지. 청바지의 종주국으로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인 미국에서 한국인이 만든 청바지로 어떻게 이목을 끌 것인가. 한송은 차별되는 전통 소재에서 해답을 찾았고 그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 소재를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됐다. 1년생 당나무로 만든 한지를 아주 가늘게 잘라서 특수 공법으로 꼬아 만든 한지 청바지를 선보인 것이다. 한송의 뉴욕 쇼룸에 전시된 한지 청바지들. 기존의 면 청바지보다 부드러운 질감과 풍부한 색감을 갖고 있다. 거의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지라는 소재를 선택하고 새로운 느낌의 청바지로 만드는데 9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했다. 일단 한지를 써서 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쪽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패션에 새로운 게 찾기가 힘든데 굉장히 새롭다 그런 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랜 공을 들여 소재를 개발했지만 까다로운 뉴요커들에게 어떻게 이 옷을 입힐 수 있을까? 한송은 각계각층의 패션 리더들을 만나 낯선 한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국에서 자라고 공부해 이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뛰어난 영어 구사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So I put them on and I said, this is it. This is something so different because the fabric breathes, it holds its shape. I've worn them in many different temperatures around the world. I've flown, I fly all the time, I've flown in them. There just i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comfortability. Well, the silver one is for the bottom, the gold one is for the red. Okay.
미국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선 홍보와 경영을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송은 그들을 만나 한지란 어떤 것이고 한지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한송의 섬세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Yeah, we get approached to do a bunch of different companies all the time, but this was very special somehow, so we were very interested immediately. And, you know, through dialogue and understanding what Han wanted to do, we really believed even more in the project and sort of put ourselves into it. And it's been great. I was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it, and when he described to me what Hanji was and what he was able to do with it, I knew that it was something that we had to introduce to the world. 흔히 패션 디자이너는 소재로 승부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패션의 시작은 좋은 소재의 개발에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 우리의 전통을 그들의 문화에 심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한송. 그의 사례는 우리 한국의 감성을 어떻게 세계에 매력적으로 소개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외국 문화에서는 물론 제품 보고 처음에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그 후에는 사실 서로 이 믿음 쌓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의 그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탄탄하게 더 쌓여지고 또 더 많은 아이디어와 또 방향 같은 것들이 열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탑 디자이너들.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돈태. 디자인 강국인 영국 최고의 디자인 회사 텐저린에서 7년 만에 공동 대표가 된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에 한국 전통의 음과 양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국제적인 디자인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엄세영. 프랑스에 진출한 뒤에 세계 약 50개 나라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제품 디자이너인데요. 그의 현재 디자인권 연 매출은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은 송희원. 공연자와 관객을 천으로 둘러 거대한 드레스를 만드는 신개념 설치 예술 디자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디자인 제품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최민규의 UK 폴딩 플러그 시스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큼지막한 플러그가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서 기존 규격은 지키면서 1cm 두께로 줄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이어서요. 이돈태의 영국항공 비즈니스 좌석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좌석을 S자 형태로 마주볼 수 있게 배치해서 좌석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좌석 디자인 하나로 몰락하던 영국항공이 되살아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작품은요. 이주희의 작품 개기월식 의자입니다. 독립적인 의자 3개가 하나로 합체되는 독창적인 구조의 이 의자는 바닥에 앉기 힘든 서양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과 유럽의 최고 아트스쿨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면서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국의 디자인 제품들이 세계 곳곳을 장식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엄진아 아나운서 잘 봤습니다. 네. 아, 이건 정말 멋있어도 너무 멋있네요. 저런 제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건 좀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랑스럽네요. 지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한류의 현황을 인식하는데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부로 그러니까 한류가 뭐 이렇게 강남 스타일, 말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뿌리 내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김 대표님, 네. 지금 김 대표님 얘기가 빠져서 정말 죄송한데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오늘은 다루질 않아요. 후배들 작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아니 정말 보람 있고 네. 제가 그 개척하고 있는 분야에 이렇게 한국 젊은 후배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뿌듯합니다. 예. 우리가 그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조명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 미술대학에서 그림 좀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걸로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간 거를 다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창조하는 것이 디자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큰 그림은 디자이너가 시장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시장을 만들었듯이 그게 전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나온 이런 작품들이나 스티브 잡스의 그 커다란 작품이나 디자인 정신에 기준된 건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스케일들이 있는 프로덕트들을 예쁘게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게 진짜 디자인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개인들도 많아야 되지만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기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따라쟁이 해가지고는 국가 경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오리지널, 창조적, 세계 최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혼자 놀면 안 되고요. 디자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저는 창조 경제의 핵심 엔진이 디자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디자인은 접착제라고 보거든요. 접착제. 융합을 하려면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풀 같은 거예요, 디자인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이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이런 극소적인 전문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국가의 리더,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인, 그다음에 모든 그 기술자라든가 전반적인 분들이 디자인을 이해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10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거국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디자인 말씀이세요.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뭐 세계 유수의 뭐 회사들의 외국 회사들의 디자이너들이 많고요. 그 디자인 한류라는 얘기도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고정민 교수님? 뭐 디자인 한류를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디자이너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이것도 디자인 한류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더 이제 좁은 범위로는 그 한국적인 것을 디자인에 활용을 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디자인 한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앞에 계시는 김영세 씨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앙드레 김도 사실은 한국적인 문양을 의상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좋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라든가 이상봉 씨는 또 한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건만 씨라고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은 넥타이 같은데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분, 이런 분들도 다 디자인 한류의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달리 생각하면 이제 우리 한국적인 그런 특징들, 역동성 이런 것들과 디자인이 어우러져서 거기에서도 디자인 한류가 나온다고 보이는데 지금 동대문에 있는 그런 의류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빠른 그런 트렌드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세계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런 시스템, 이것도 바로 디자인 한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여자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뭐가요? 모든 물품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지니까 예전엔 불만이 많았어요. 이거 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근데 요즘 정말 기대 이상의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고, 이 두 분 보세요. 교수님들 안 같으시잖아요. 지금 이런 교수님들 디자인을 논하시는 거죠? 의상이 벌써 우리가 패션이 얼마나. 김진태 교수님은 뭐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포스텍에서 동안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일단 뭐 어떻게든지 제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 나와서 다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제 과가 창의 IT 융합공학과잖아요. 그래서 또 말 안 하고 가면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럼요. 선생님은 가서 뭐 하고 왔냐고 그거 같아서 과도 홍보도 해야 되고 애들도 네. 자랑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고 이해란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스튜디오 수업이 하나 있어요. 네. 생명감성과 트랜스휴먼 스튜디오라고 뭐 스튜디오 이름은 거창한데 아무튼 애들하고 이것저것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네. 그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다가 니들 엄마 생각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니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어떤 일과를 하는지 어렵다.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아이디어 브레이크 시간 같은 걸로 줬어요. 한 20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놈들이 20살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 뭘 하는지 처음 생각해 보니까 몰라요, 사실. 전 지금도 몰라요. 이러면서 갑자기 뭐 하다가 뭉클해지는 애가 있질 않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또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디자인해봐라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꾸만 건드려주고 다른 사람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건드려주고 하는 문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이 생각이 안 나 얘들아 그냥 한두 개가 생각이 나서 학생들이 또 괜찮다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보지도 않겠지만 영상 편지 보낸 거예요. 짧게 보내셨네요. 너희들 지금 우결 보고 있지. 근데 지금 아이들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에코 디자인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한번 그것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서 맨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줄 쳐놓고 이러니까 이러지 말고 디자인은 직관이거든요. 사인 즉 기호를 갖고 얘기하고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재밌게 나온 게 커다란 반창고를 만들어서 나무한테 붙여주거나 패여 있는 잔디밭에서 하나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와닿지 않겠는가라는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랑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울증 이런 뭐 어떤 사회적인 얘기도 해보자 그랬더니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석을 하더니만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존감도 높여주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위해서 시라노 연애 조작단 같은 패러디에서 시라노 감성 조작단 이래가지고 친구들끼리도 그 친구 생일 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넣어주고 같이 밥 먹자라고 카톡 쳤을 때 나도 해주고 걸어가는 맹인을 일부러 친구들이 한번 누구를 섭외해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도와주게 했을 땐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아이들 짜와내서 참 보람되고 재밌다. 계속 아이들과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했고요. 창의 IT 융합공학과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창의 IT 융합공학과에서 학생들 신경을 엄청 쓰세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사실은 감성이 엄청 풍부한 민족이 있잖아요. 눈물도 그러다 많고. 보니까 욱하기도 잘하는데 그 부분이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현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계시죠? 방금 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될 타임인데 저는 그런 겁니다.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2010년도에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 시골에 가시면은 어르신들이 유모차 많이 몰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창피하게도 참 손자 손녀 많이 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그냥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리석게도 보니까 그게 지팡이 대신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운반의 그 기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은 허리가 아프답니다. 낮아가지고요. 오히려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프고 두 번째는 앞이 가볍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벽돌을 이렇게 메고 달아메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소통이라는 건데 바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디자인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렇게 남이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류라는 것들이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잉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지금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배려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창이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온후지정이란 말이 있어요. 온후지정. 온후지정.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창이다. 그것이 경쟁력이다. 그 말을 참
참 재밌게 그렇네요. 의미 있게 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 디자인은 소통이다. 디자인 is communication 말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디자인을 셀링하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하기 전에 그 에너지,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소통이 중요한데 그것은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감성 시대의 핵심이라서 디자인을 만약에 중요시한다면 우선은 이제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듣고 보고 느끼는 데 핵심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팔겠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를 찾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꼭 필요하거나 꼭 갖고 싶어 할까? 이것만 연구하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배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이어지는 얘기겠죠. 앞에서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측면의 좋은 점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좋은 면, 감성이 풍부한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참견하기 좋아하는 우리 도와주기 좋아하고 불쌍해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이제 사람들.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면이에요. 그게 세계 곳곳에서 봉사로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봉사활동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의료봉사다.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치과 진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의료봉사는 병원이 거의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매해 손꼽아 기다리는 중요한 행사가 되기도 한다. 단순히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보건 상태와 생활의 불편함을 파악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의료진과 봉사단 그리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서 대한민국의 이름과 문화도 함께 전해진다. 한국 의료진이 무료로 행하는 수술 사례는 현지 언론의 이슈가 된다. 난치병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국 의료진의 수술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다. 한국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은 현지 의료진에게 현장 강의로서의 역할도 한다. 최신 의료 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봉사는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 이 마을에 수도를 설치해주는 날. 생전 처음 보는 장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자 물 부족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어리둥절해야 한다. 한국 봉사단원들이 아이들에게 물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아이들은 마냥 신났다. 수도관 설치와 함께 마당 한켠에 공동 빨래터도 만들었다.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한국 정부 봉사의 특징이다.
라오스에서도 가장 오지인 시엔쾅도 농해군으로 들어가는 한 여자가 있다. 길 안 좋은데. 나바이디. 나바이디. 한국인 여의사 고은영. 니언이 짝드안, 빠만 짝드안. 오지의 척박한 삶. 이곳 생활은 특히 여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파견돼 3년 전부터 라오스에 머물렀던 고은영 씨.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와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의사 가운을 벗고 현지에서 발로 뛰는 삶을 선택했다. 언어와 관습의 벽을 넘어 깊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 들어가 현지인들을 보살피는 고은영 씨는 얼핏 라오스 사람처럼 보인다. 아마 진통을 되게 오래 한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약한 것 같고 약간 좀 창백해 보여가지고 이제 그 산후에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출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봉사단체에 속해 있다. 좀 더 나은 봉사를 하고 싶어 오지를 홀로 다니는 고은영 의사. 그녀의 요즘 고민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것. 편할 수 있는 집위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한국인들이 있어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느끼는 세계인이 늘고 있다. 네. 이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IMF 거치고 경제 위기 많이 거쳐 오면서 늘어난 게 기부금이래요. 그렇죠. 예, 금모기도 하고. 예. 세계적으로 그 NGO 단체, 구호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 저는 제가 월급쟁이지 않습니까? 네네. 월 8만 원씩 내고 있어요. 거금인데 8만 원 정도. 그 정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내고 나면 그래도 잘못을 누가 사해 주는 것 같은 약간의 저의 마음의 편안함이 와요. 봉사활동 따로 나가지 않아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럼 8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안 내도 되고. 좀 더 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런 봉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측은지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고 얘 안 됐다. 어떡하니 얘. 막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형님,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한류 대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주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류라는 게 무조건 무엇을 판다든가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한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간 그 봉사 한류라는 것이 저는 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한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진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봉사 쪽으로도 뭐 학생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실 텐데. 네, 이제 저도 아이 하나 꽃두이브가 있는 친구 하나 이렇게 기부를 기르고 있고요. 뭐 더 길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나운서님도 뭐 한 8만 원이면 둘은 기르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2명 정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일단 저는 이번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봉사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적정 기술이요?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어로는 appropriate technology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슈마우라는 어떤 경제학자가 말했던 건데 중간 기술이라는 걸로 썼대요. 그런데 뭐냐면은 선진국이나 어디 곳에서 썼던 그 기술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쓰이기가 맞지가 않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죠. 이렇다면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적당하게 맞춰서 줘야 되는 기술이 정말 필요할 텐데 아무리 좋은 하이테크놀로지를 갖다 붙여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중간 기술 이거는 마치 격을 나누는 것 같고 급을 나누는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적정 기술이란 말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요. 저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 것만 팔아달라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 공동체라는 건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한 동네 마을화되기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뜻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IT 강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걸 한다기보단 바로 이렇게 적정 기술을 찾아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컴퓨터를 다 필요한, 저도 지금 이게 단말기 썼지만 기능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얼마나 많은 가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어요. 다 빼내고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만 연구해서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바로 거기서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에 빨래터 대해서 만들어주는 것처럼. 빨래터는 IT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IT 기술 이용해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 공학도들이 만약에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기여적인 방법도 많겠지만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보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그저 단순히 기부한다, 뭐 한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거를 사회적 기업화해서 함께 나누는 방식의 경제적인 어떤 모델도 창출해내는 것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저력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고정민 교수님도.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해외에 뭐 수출한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국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재능 기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 기부라는 것도 있거든요. 문화 기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해외에 나가서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무료로 우리나라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순수 예술을 우리 비디오로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농촌에 가서 그 농촌 활동, 봉사 활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했죠. 농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문화 어떤 파견대를 해외에 보내서 그런 문화 교육이라든가 문화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계속 강조하셨던 따뜻한 배려, 나눔 이렇게 오늘 이어지는 컨센서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정이란 데 핵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그 단어를 지금 생각했어요. 정이다. 우리의 경쟁력이 정이구나. 그게 하려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세계적으로 가려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쉐어리즘이에요. 쉐어리즘. 공유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 경제. 그러니까 나눈다는 게 꼭 기부하는 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고받는 공유 경제인데 쉐어리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요? 미국의 초등학교 애들이 만든 트렌드예요. 그게 이제 SNS 시대가 되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가 되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많은 걸 줄수록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받아요. 그것에서 착안해서 사람들이 만든 말이 공유 경제가 되는데 지금 SNS 시대에는 이게 그 확산 속도가 옛날처럼 쌍방통액이 아니라 완전히 글로벌하게 가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을 저는 기부에서 국한하지 말고 재능과 기술과 디자인과 모든 경쟁력을 세계인이 나누게 하자. 그게 거대한 경제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오늘의 컨센서스라고 얘기하신 거 한류 대전환의 어떤 컨셉 안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라고 해요. 찾아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해 저희 퀴즈 온 코리아라고 한국 알기 퀴즈대 이제 매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문제 우승을 가른 문제 답이 정이었거든요. 정이었어요. 한국에만 있는 단어고 해외에는 없어서 정이라는 말 그대로 올라와 있대요. 우리가 가진 그런 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해외에서 디자인도 나오게 하고 지금 봉사도 나오게 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네 분께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류를 위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되는가? 저희가 이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또 따로 있거든요. 어떤 역할이 가장 좀 필요할 것인지 한 번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한국에 살지 않고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자세히 모르지만은 KBS가 아마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코리아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리아를 대표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제가 모르겠으나 코리아를 대표할 만한 일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감 저는 오랫동안 홍대 앞 언더그라운드 문화, 지금은 인디 문화라고 이야기해지는데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공영방송이 KBS 같은 곳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예.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게끔 그리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한류의 바람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9일에 홍대 앞으로 가겠습니다. 나이 없는 날에. 나이 없는 나라. 예. 고정인 교수님. KBS는 사실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방송처럼 뭐 시청률 경쟁 때문에 너무 찌들리지 말고 네. 공익적인 그런 정보, 국민들이 이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알 권리를 위해서 KBS가 국민들한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방송을 하는 그런 공영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선정적인 거라든가 뭐 인기 영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좀 배제시키고 네.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공영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KBS가 좀 더 그 명품 다큐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BBC처럼.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기원을 해봅니다. 김수태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저는 구체적인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좀 안목과 시각이 다채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른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좀 과감하게 시청률과 관계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괜히 긁어부스럼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는 부수적인 사람은 아닌데 저희 굉장히 한류를 많이 이끌어 나갔던 아이돌들의 어떤 시스템과 지금 요즘 방송에 있었을 때 어떤 위험 수미를 넘은 이 선정성의 문제를 뭐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영방송이시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명심하도록 듭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류 대전환, 오늘부로 어떤 한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약간 일그러진 자화상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또 한류로 나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애쓰셨고요. 저희는 한류에 대한 명사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대를 또 패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음악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하나의 아시아의 하나의 그 상당히 큰 게 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좀 당당하게 한류를 좀 즐기고 한류를 얘기하고 한류에 대해서 같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음식 쪽 하나만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복식, 한국 음식, 또 멋지게 세워놓은 그런 한옥, 한국의 집,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 한국의 무용,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좋아했어요. 이게 좀 더 지속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뿌리 깊은 그 세종대왕이 얘기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 뭐 샘이 깊은 물은 가물어도 그치지가 않는다는 것처럼 한류가 그렇게 돼야 되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정부도 그렇고 또 예술가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이 한류를 좀 더 깊이 있고 잘 우리나라에서 잘 가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연예 계통이든 하나의 작가든 과학이든 너무 그 한 개인의 업적이나 개인의 한 상상력을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슈퍼 개인들이에요. 잘 알다시피 요즘에는 어떤 국가, 민족과 맞설 만한 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 하나가. 더군다나 정부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라 전체와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서운 그 초개인, 상상하지 못했던 그 거인화된 개인,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이 책임지고 가져갈 거냐, 이것이 큰 과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같이